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을 부르는 좋은 습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의 문을 열겠습니다. 7월 25일 목요일 오전 10시 5분 함께하고 계시고요. 경제상식 퀴즈 정답부터 알려드릴게요. 조금 어려웠을지도 모르겠네요. 의료수가 혹은 수가라고만 보내주셔도 되고요. 사실 우리가 평소에 쓰는 표현은 아닙니다. 뉴스에서 듣거나 병원에서 쓰시는 표현이다 보니까 8657님이 가족 중에 사직한 의사가 있어서 너무너무 자주 듣는 말이네요. 항상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수가 딱 보내주셨습니다. 예, 그렇죠. 의사분들도 병원에서 이거 진짜 중요하죠. 그게 곧 수입이기도 하니까요. 이게 진료비, 그 보수에 대한 대가 이런 개념이라고 합니다. 수가라는 말이. 9504님은 오늘 중복이라 덥네요. 마음만은 시원한 하루 되세요라고. 의료수가 맞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아, 오늘 중복이군요. 오늘도 또 삼계탕집 지금부터 줄 서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아, 그리고 또 오늘 중복이라서 그런가? 조금 전 10시를 기해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도 들어와 있네요. 또 이제 한 10시 이제 해 뜨고 기온 올라가면서 폭우 아니면 폭염 아닙니까? 요즘 날씨가. 오늘도 복날인데 예, 좋은 거 든든하게 드시고요. 더위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0501 쓰시는 분께서는 정답 맞춰도 노당첨인데 매일 출근길 열심히 그냥 방송만 듣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0501님 고맙습니다. 자, 증시 상황은 어떻게 됐나요? 그 개장 초에는 코스피 코스닥 1.5%씩 떨어졌었는데 낙폭이 더 커졌네요. 그 사이에 코스피는 1.9% 밀려서 2707포인트. 어휴, 2800 깨진 게 엊그저께 같은데 2700선 초반까지도 지금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51포인트나 밀리고 있고요. 코스닥은 2.4%까지 더 떨어지면서 800선이 깨졌습니다. 794 가리키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 아까 하이닉스가 5% 떨어지고 있다라고 개장 초에 말씀드렸는데 1시간 지나니까 7% 이상. 어휴, 너무 많이 빠지네요. 하이닉스도. 삼성전자는 1.3% 밀리고 있고요. LG 에너지솔루션 2.5%, 현대차 2.9% 급락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셀트리온은 3.4% 오르고 있고요. 네이버 신한지주는 각각 1%대 반등하고 있고 코스닥은 낙폭이 더 큰데요. 개별 종목으로 보면은 에코프로비엠, 알테오젠, 삼천당제약, 엔캠 같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4, 5%씩 크게 밀리고 있습니다. 리노공업 같은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도 3, 4%대 낙폭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 내에서도 낙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이 3.6% 빠지니까 우리 증시는 어떻게 또 방도가 없네요. 피할 방도가 없어요. 원달러 환율은 1384원으로 1380원대 중반 이어가고 있고요. 자, 또 여러분의 소비 또 저축 여러 가지 돈 고민 상담 이어가는 돈줄 상담소 시간입니다. 김경필 머니 트레이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죠, 느낌이. 네. 저희가 한 주 걸러서 그런가. 네. 예. 한 주만 걸러도 이게 거의 한 달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오늘 중복인데 많은 분들 아마 제가 이제 지하철 9호선 타고 왔거든요. 예. 아, 우리 출근하시는 많은 직장인들 또 이렇게 출근지로 가시는 많은 분들하고 같이 왔는데 이상하게 오늘 그렇게 시원한 에어컨을 틀었는데도 엄청나게 덥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뭐 땀을 닦으시면서 출근길로 향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진짜 저절로 정말 우리 파이팅이라는 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그렇죠. 더운데 예. 건강 조심하시고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거 좀 드시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날 좀 맛있는데 좀 돈 좀 써도 됩니까? 아, 그럼요. 허락받아야 돼서. 아니, 그럼요. 중복인데. 저희가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KBS 그 홈페이지에 돈줄 상담소라는 게시판 따로 마련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여러분 뭐 소비 저축 투자 관련된 고민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선정을 해서 또 같이 상담도 사연 나눠보고 또 그 중에서 한 분은 특별히 15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보내드리는 그 추첨도 나중에 이어갈 예정입니다. 가급적 꼼꼼하게 가족 구성원, 소득, 월 소비, 그 소비도 소비 내역별로 또 특별한 고민 사연
이렇게 좀 꼼꼼하게 적어 주실수록 당첨되실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저희에게 사연 보내주신 분도 굉장히 꼼꼼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우선은 초등학생 아이와 함께 사는 부부입니다. 3인 가족이에요. 남편 혼자 외벌 일을 하고 있고 한 달 수입은 4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에 이사를 하고 싶은데 문제는 돈이 안 모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시작하는 사연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일단은 수입이 월 400만 원입니다. 근데 어디에다가 돈을 많이 쓰는가 봤더니 식비. 근데 식비가 200만 원 정도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좀 편차가 큰 것 같더라고요. 월별로. 네. 이게 사실 3인 가구 최저 생계비가 282만 원이고요. 거기서 식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거든요. 네. 식비를 적어달라고 했을 때 월 100이다 200이다가 아니라 100에서 200이다라고 이야기하셨다는 거는 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예산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구체적으로 잘 따지지 않는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좀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왔다 갔다 한다는 거는 뭐 특별한 어떤 예산 개념이 좀 없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우리 3인 가구에 400만 원 소득이다. 그러면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많은 분들이 이제 자기 상황에 맞춰서 보면은 많다 적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는 있는데 최근에 올라간 물가를 생각하면은 사실은 소득이 뭔가 아이가 커감에 따라서 좀 압박을 받을 수 있는 소득인 거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식비가 지금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다는 건데 네. 뭐 원래 이제 엔겔 지수라는 것이 소득이 높을수록 낮아지고 오히려 소득이 낮아질수록 엔겔 지수는 높아지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이제 저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마냥 이해만 우리가 할 수는 없는 거고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네. 물가 탓을 하기에는 좀 이제는 이 물가라고 하는 이야기가 지금 이야기 나온 지가 2년이 넘었거든요. 예. 이제는 자꾸 물가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가 뭐 물가를 어떻게 뭐 내릴 수도 없고 그렇죠. 빨리 적응을 하고 맞습니다. 우리만의 방법을 찾아야죠. 네, 그래서 이게 500만 원 미만의 가정이라 그러면은 식생활비는 30% 넘어가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30%라고 한다면은 뭐 최대 진짜 여기 이제 아이가 있으니까 35%까지 잡는다 그래도 175만 원이거든요. 175만 원. 네. 이게 35%까지 잡아준 거예요. 30%면은 뭐 사실은 그거보다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되겠죠. 175만 원인데 이게 270끼. 그러니까 3명이 먹는 걸로 나눠 보니까 얼마가 나오냐면 끼니까지 곱하신 한 거예요? 끼당 6,481원이 나옵니다. 6,481원. 지금 얼마 전에 인터넷에 나온 거 보니까 굉장히 아주 그 럭셔리한 그 급식 네. 이런 것들이 한번 소개된 적이 있었는데 인터넷에 그게 평균 단가가 4,300원인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생산 단가 개념으로.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6,481원 정도 이거 상당히 충분한 숫자거든요. 그러니까 집밥이라면 집밥이라면 뭐 매번 우리가 모든 걸 외식 배달 시키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식비를 예산을 꼭 만드셔라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잡아서 그 안에서 분배를 해보는 그렇죠. 것도 그러면은 연습이 필요하고요. 평상시에는 조금 이렇게 밥을 평범한 밥을 먹다가 또 어쩔 때는 또 굉장히 좀 특별한 밥을 먹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삼계탕 먹어요. 네, 이런 식이 돼야 되는데 예산이 없다 보면 너무 들쑥날쑥해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혹시 식비 예산이 정확하게 있으신지 한번 꼭 좀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매월 또 매일 쓰는 식비 예산인데도 관리하기가 참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해요. 맞아요. 머릿속에도 잘 안 들어오고. 이 세상에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이 있는데 예. 사실 중요한 일부터 해야 됩니다. 이 식비 예산 잡는 건 중요한 일이거든요. 근데 중요한 일의 항상 특징은 뭐냐면 별로 안 긴급하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렇죠. 그럼 매달 쓰는 네, 돈이니까. 그러니까 뭐 다음 달부터 하지 뭐 이렇게 되다 보면 계속 미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아이고, 네. 그리고 또 이분들이 취미 생활을 좀 하시는데요. 남편이 프라모델을 사서 조립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뭐 로봇인지 자동차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또 아이도 레고 조립을 좋아한다고요. 근데 이거 가격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런가요? 저는 이거를 뭐 아주 어렸을 때 보고는 못 봐서 잘 모르겠는데 물론 이런 것들이 당연히 이제 돈이 많이 들 텐데 내 돈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뭐 이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잔소리가 많냐 뭐 이런 얘기는 전 좀 많이 듣는 편인데
내 취미 생활인데. 예, 그죠.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적절한 범위 안에서 소득 안에서 예산 안에서 하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프라모델과 레고는 비슷한 거 아닙니까? 사실은 뭐 약간 좀 다르긴 한데 네네. 결이 좀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뭐 맞추고 조립하고. 그러니까 예, 이제 만들고. 아이 레고를 좀 할 때 아빠도 좀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하나 가지고 같이.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문화 레저 비용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가 소비에서는 후순위잖아요. 네네. 아무래도 이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고정비라든지 식생활비라든지 교통통신비라든지 뭐 주거 비용보다는 순위가 뒤에 있는 거는 분명하지 않습니까? 문화 레저 비용은 사실은 써도 되고 사실은 여유가 없으면 좀 안 써야 될 수도 있는 돈인데 이거는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게 가구 소득의 10% 넘으면 안 됩니다. 자, 또 요 얘기 들으면 많은 우리 청취자분들이 계산하고 있으실 텐데. 자, 근데 월 수입이 400이면 40만 원 그렇죠. 이상을 취미 비용으로는 쓰지 말아라.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취미라는 게 솔직히 그래요. 안 쓰고도 할 수 있는 게 많기는 합니다. 뭐 네. 요즘 도서관들 정말 잘 돼 있기 때문에 지역에 도서관 가신다든지 거기서도 문화 생활 같은 거 하실 수 있고요.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미술 관람을 가자고 아내가 그래갖고 갔는데 이게. 무료더라고요. 무료. 아. 그래서 저는 난 무슨 돈을 내고 예약한 건 줄 알았더니 무료를 갔다 왔어요. 국공립도 많으니까. 네, 그래서 갔다 왔고 그러니까 40만 원 이내에서 어떻게 좀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집 이사. 네, 그러니까 이제 조금 더 이런 것들을 좀 타이트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겠다. 이분들이 지금 이제 프라모델 레고 이런 거를 포함을 해서 가족들 취미로만 월 100만 원이. 그러니까요. 제가 이 100만 원을 받거든요. 지금 제가 100만 원 얘기를 안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대호 기자님이 얘기했는데 근데 월 수입 400만 원에 취미 비용이 100만 원이면 25% 아닙니까? 크죠. 이게 지금 상황에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은 목표가 있고 집도 이사해 가려고 아이가 커가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만 원을 쓴다 이건 좀 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하. 그리고 또 하나가 남편분이 학원을 자주 등록하신답니다. 특히 이제 언어 배우는 쪽에 이건 관심이 있으신 이 분은. 100만 원 안에 이게 포함된 거예요. 그럴까요? 그렇겠죠. 이게 사실 문화 레저 비용 이게 만약에 또 학원 다니는 별도로 거를 취미라고 표현하진 않지 않나요? 그런가요? 그러면 이건 또 더 문제인데 이건 100만 원 또 취미 비용 또 쓰고 또 학원 등록을 하는데 여기 이렇게 써주셨거든요. 학원 가서 공부한다는 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네네. 미래에 자기의 어떻게 소득을 좀 성장시킬 그쵸. 수 있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고 그런데 이분이 여기다 뭐라고 쓰냐면 자꾸 포기하고 새로 등록하고 자꾸 딴 걸 한다. 그러니까 중국어 했다 일본어 했다가 그렇죠. 영어 했다가 뭐 이렇게 요 얘기를 하니까 좀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가 보고 있는 성공이라는 열매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만은 반복의 결과물입니다. 반복의 결과물. 공부도 운동도 저축도 그러니까 뭐 우리가 운동선수가 나와서 굉장히 멋있는 경기를 딱 보여주고 들어가면 야 멋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선수는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뒤에 보이지 않는 수만 시간을 계속 반복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언어도 마찬가지니까 뭔가 하나 진드거니 이렇게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언어를 짧게 하는 게 아니라 맛만 보는 게 아니라 한 맞아요. 가지 언어를 깊이 파봐라. 그리고 이게 학원비도 어떻게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학원비 자체를. 학원을 끊어야죠. 학원비를 뭐 가서 깎아달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즘 네. 온라인이나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 운동하시는 분들도 홈트 우리 너튜브에 보면 그런 것도 많고 네. 사실 진짜 너튜브만 켜놔도 진짜 PT를 해주는 심지어는 공부 언어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영어 라디오도 있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이런 말씀드리면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돈 안 들이고도 얼마든지 배울 수 있는 게 많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사연자님의 상황은 아주 고소득은 아니니까 이걸 꼭 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비용이 안 들어가는 쪽을 먼저 좀 두드려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는 거죠. 초급에서 초중급까지는 무료 버전 뭐 너튜브나 여러 가지 라디오나 맞습니다. 이런 걸 예. 들으시면서 공부를 하다가 맞아요. 내가 여기서 레벨을 더 올리고 싶다 할 때 그때 이제 돈을 써도 되죠. 네네. 그 또 하나 이게 비슷한 게 헬스장 같은 경우에도 1년치 미리 끊어놓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일부러 끌어놓는 것도 있어요. 본인이 작심삼일이 될까봐 예. 일단 1년치 끊어놓으면 내가 아까워서라도 하지 않겠느냐 이런 마음이 드는데 이제 몇 달 지나면 아까워도 그냥 안 가더라고요. 이게 우리가 보통 보면 1월 달 같은 경우는 그 헬스클럽 우리가 피트니스 센터 같은데 프로모션이 많이 평상시보다는 적어져요. 왜 그러냐면은
뭐 연초에 특별히 안 많아서 해도 많이 오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제뉴얼 이펙트라 그래갖고 1월 효과라고 하지 않습니까? 1월 되면은 일단 담배 판매량이 급감을 하고요. 예. 소주 판매량도 급감을 합니다. 연초에.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겠지만 헬스클럽의 등록 인원수가 대폭 늘어나는데 요게 한 3월쯤 되면 안 팔린 것까지 더 팔린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술 안 팔리고 1월에 담배 안 팔리다가 다시 그리고 헬스클럽도 한 3월 정도 되면 이제 조금 인원이 줄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뭐 나쁜 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작심삼일이라는 거는 인간의 어떻게 보면 본능인데 네. 작심삼일을 계속 작심을 해서 네. 작심삼일 100번. 그렇게 해갖고 한 100번 하면 1년 가지 않겠냐. 뭐 그런 마인드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저축도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네네네. 어쨌든 파이팅입니다. 예. 결론이 어쨌든 파이팅. 네. 계속 해야죠 뭐. 그렇죠. 그래서 약간 책도 일부러 내가 선물 받은 책은 안 읽게 된다. 내 돈 주고 18,000원, 2만 원짜리 사야 읽는다 이런 분들도 있는데 이게 본인한테 어떤 약적으로 막 장치가 될 수도 있을 텐데 효과가 어느 정도 있다고 봅니다. 끝까지 좀 해내시길 바라겠고요. 아내분의 취미는 이거 특이합니다. 소액 결제가 취미시라는데요. 그래서 10,000원 이하 뭐 샴푸, 바디로션, 휴지, 밀키트, 아이옷, 뭐 장신구, 고무줄, 아니 고무줄을 사는 게 취미인가? 아무튼 액세서리 등등 정말 몇천 원짜리 있죠. 이런 걸 사는 게 취미라고 하시네요.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도 그런데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 소액 결제라는 게 제가 봤을 때 여기 나와 있는 품목들을 보면 샴푸, 바디로션, 휴지 이런 것들은 그래도 어쨌든 생활에 꼭 필요한 거니까 다행인데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1,000원, 2,000원 주면은 가서 뽑기를 하지 않습니까? 뽑기 하면은 그렇게 공룡 알 같은 데가 뭐가 나오는데 딱 물건을 보면은 사실은 그냥 다 쓸데없는 거 어른들이 보기에는 그냥 예쁜 쓰레기죠. 근데 아이들은 이제 그걸 언박싱하면서 뭔가 그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쵸. 그렇게 이제 그 언박싱에 중독이 되다 보면 이게 성인이 돼가지고 계속 택배를 시키고 필요하지도 않은 물건을 계속 시키면서 뜯는 재미 뭔가 이런 거에 중독이 될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내가 뭔가 갖고 싶다 저거 내가 내 손에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뭔가 결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최근에 그 자동차 브랜드 독일 자동차 브랜드 중에 비사 있지 않습니까? 비사 광고가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동안에는 뭐 성능이 뛰어나다, 안전하다, 뭐 편안하다, 뭐 럭셔리하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최근에 어떻게 광고 문구가 바뀌었냐면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광고 문구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반복되는 충동은 더 이상 충동이 아니다. 질러라. 이게 사라는 거죠. 이게 광고 문구거든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은 이미 비사는 자동차가 살만한 사람은 다 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사면 안 되는 사람한테 팔아야 된다는 뜻인데 그런 의미가 있는 거네요. 사면 안 되는 사람은 필요를 느끼는 게 아니라 충동을 느끼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살만한 사람이면 그거를 그렇게 충동을 안 느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딱 들었을 때 여러분 딱 한번 1초만 생각해 보세요. 갖고 싶다라는 생각이 무슨 뜻일까요? 필요하지 않다. 그렇죠. 필요하지 않다는 뜻이에요. 네네. 왜냐하면 이 세상에 필요한 거는 갖고 싶다는 생각 자체가 안 듭니다. 예를 들면 우리 치약 갖고 싶다. 뭐 이런 거, 비누 갖고 싶다. 뭐 이런 생각해 본 적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아내분 칫솔 갖고 싶다 이러지 않죠. 칫솔 갖고 싶다 이런 거 생각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제 중독일 가능성이 많은 게 소비 중독이 아니라 결제 중독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우리 청취자 여러분도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 월소득 있잖아요. 네네네. 자기 월소득의 1%가 얼마인지 한번 계산해 보세요. 자기 월소득의 1%. 만약에 예를 들면 500만 원인 분 같은 경우는 5만 원 정도 되죠. 5만 원. 네. 그죠? 그러면은 5만 원인가요? 네. 5만 원이구나. 1%. 나 5천 원이 아니죠. 너무 많이 나왔나요? 생각보다 많이 나왔죠. 0.1%입니다. 그러니까 0.1%. 제가 순간적으로 착각했는데 0.1%. 500만 원의 0.1%면은 5천 원이죠. 네네네.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카드로 결제한 총 금액 나누기 결제 건수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뭐가 나오냐면 결제 건당 금액이 나와요. 예. 결제 건당 금액. 근데 결제 건당 금액이 자기 소득의 0.1%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거 결제 중독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500만 원인 소득인 사람이 카드 금액을 썼는데
그 카드 금액을 결제 건수로 나눠 보니까 한 건당 평균 5,000원이 안 되더라. 아, 이게 지금 좀 전에 이분이 뭐라 하냐면 뭐 바디로션, 휴지, 밀키트, 아이옷, 장신구, 고무줄, 액세서리 이게 사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다이땡 있지 않습니까? 다이땡. 그렇죠. 거기서 막 살 법한 그런 물건들을 계속 그 인터넷 쇼핑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2, 3천 원 하면은 뭐 부담 없이 집어들다가 몇만 원어치 사게 되고. 네. 그래서 우리가 그 채소 마켓이 네. 뭐 최근에 코로나 때 굉장히 성장을 했었는데 직거래 중고. 예, 근데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게 순기능도 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자꾸 그런 중고거래 마켓을 이용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은 네. 사실 불필요한 물건을 너무 많이 산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 한번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결국은 결제 건당 금액이 얼마인지 한번 여러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내가 사서 쓰고 있지만 필요 없어서 또 중고로 팔게 되는 것도 있고 5,000원, 6,000원 이거 저렴하니까 내가 아끼고 아껴서 이런 거 싼 거 사는 거야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핑계일 수도 있고요. 꼭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근데 또 하나가 예를 들어서 뭐 휴지나 샴푸나 이런 것도 이제 생필품이니까 네. 세일할 때 한 10만 원어치 이렇게 사서 막 쟁여놓을 수도 있잖아요. 안 썩으니까. 네, 썩지 네, 안 썩으니까. 휴지가 썩진 않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집이 굉장히 넓으시지 않다면 마트에 보관하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왜 집에 보관하고 쓸까? 전 사실 그게 그렇게까지 싸지 않아요. 마트에 보관해라. 예. 마트에 보관해 두세요. 왜 집에 보관해 두시려고 합니까? 그리고 근데 뭐 예를 들면 막 음식물을 막 많이 사서 버리는 것보다는 뭐 나쁘진 않다고 봅니다. 근데 항상 세일한다고 막 그러거든요. 예. 지금 사야지.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네. 막 세일한다. 야 이렇게 큰 세일을 하는데 지금 사놔야 되겠다. 네네네. 그럼 과연 나중에 그게 떨어졌을 때 갔더니 마트에서 세일 안 할까요? 이걸 잘 생각해 보면 세일을 안 하는 때가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뭐 30% 50% 세일한다. 막 이번 반값 할인한다. 저는 반값 할인한다 그러면 막 화가 나더라고. 예. 왜냐면 아니 그럼 그동안에 그 반값으로 팔 수 있었던 걸 왜 100% 받았던 거야 도대체. 이러면서 막 화가 나요 저는. 그리고 또 편의점도 사실은 1+1을 안 하는 시기가 없어요. 맞아요. 늘 1+1 그냥 두 개를 합니다. 팔 걸 괜히 하나에다가 1+1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네.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쟁여놓고 싶은 상품은 마트에 보관하시라. 그러니까 사실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에는 자고 일어나면 물가가 계속 올라서 하이퍼 인플레이션. 월급이 나오는 날 그걸 다 써서 쟁여놔야 이득이라고 해요. 맞아요. 근데 그런 비정상적인 물가 수준이 아니라면 맞습니다. 예, 굳이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실은 쟁여놓을 필요는 없다. 인플레이션이 어느 정도 있어야 소비가 일어나잖아요. 너무 네. 이제 일본처럼 디플레이션이 있으면은 아이 지금 사는 것보다 그냥 내년에 사는 게 싸다 그래가지고 소비가 안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 적절한 인플레이션은 도움이 되는데 지금 상황에서 이 공산품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마어마한 인플레이션이 무슨 뭐 아르헨티나처럼 일어나는 게 아니니까 네. 사실 이런 소비 습관을 이게 알면서도 들을 때마다 아 맞아 그러면서도 잘 안 되는데 이거를 제가 어떻게 고칠 수 있을지를 좀 오늘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소비 습관을 고치는 방법이요? 소비 습관을 고치는 거. 네네네. 자 여러분 진짜 돈을 잘 모으고 돈 관리를 잘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머릿속에 이 돈에 대한 생각 자체가 다른 게 네. 프라이빗 머니와 퍼블릭 머니라는 게 있습니다. 오, 이거 전문 용어 같은데. 그러니까 프라이빗 머니는 말 그대로 그냥 사적인 돈이죠. 네. 뭐 내 돈이죠, 내 돈. 네. 퍼블릭 머니는 뭐냐? 그냥 공금이죠, 공금. 근데 이게 사실은 돈 잘 모으는 분들은 공금 의식이 있어요. 이게 공금 의식이라는 게 뭐냐? 여러분들 월급 타면 내 통장에 월급 들어오지 않습니까? 네. 그 월급 그 프라이빗 머니 아닌가? 다 내 돈이죠. 내 거 아닌가? 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치킨집 사장님이 개업을 했는데 치킨을 열심히 튀기고 배달을 하고 막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과연 그날 매출, 비용, 수익 이런 거 장부에 기록할까요? 안 할까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처음엔 좀 해요. 예. 근데 막 장사가 바빠지고 막 이러다 보면 나중에 안 해요. 네. 왜 안 할까요? 그냥 머릿속에 다 있다 이건가요? 머릿속에 있을 수는 없죠. 이게 다 내 거라고 생각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어차피 내 거니까 내 가게니까. 돈 있으면은 그냥 내가 가져가면 되고 없으면 거기다 그냥 메워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렇게 되다 보면은 뭐예요? 이 치킨집의 문제점이나 개선점이 안 보이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그냥 이러다가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 아유 이게 장사가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치킨집이 혼자 투자한 게 아니고 한 3명이 투자를 해줬어. 그래서 그 지분을 가지고 있다. 주식회사가 된 거죠.
그럼 네. 이 치킨집 사장님은 과연 그날 매출과 비용과 수익을 적을까요, 안 적을까요? 당연히 적어야죠. 당연히 적어야죠. 왜냐하면 주주들한테 보여줘야 되니까. 그죠. 공금 횡령되면 안 되니까.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는 이 월급 또는 사업소득 이게 왜 공금이냐면 여러분만의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5년 후에 여러분, 10년 후에 여러분, 20년 후에 여러분이라는 주주가 있고 집에서 지켜보는 자녀 또 배우자라는 주주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오늘의 나한테만 허락된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아, 이걸 공금이라고 생각해라. 공금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공금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치킨집 사장님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매출과 비용과 수익을 계속 적다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느냐? 아, 뭘 어떻게 개선해야 되겠구나, 뭘 좀 바꿔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 치킨집은 그래서 잘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럼 이걸 이제 우리의 오늘 사연자님의 생각으로 사례로 돌아오면 네.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제발 적어라. 써라. 적어라. 예. 옛날에 뭐 한창 유행하던 말 중에 적자 생존이라는 말이죠. 적어야만 생존할 수 있다. 네. 적자 생존.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가계부를 적으세요. 손글씨로. 네. 뭐 하루에 딱 3분만 투자하시면 되는데 아까도 보면 식비가 뭐 100에서 200이다. 정확하게 얼마 쓰지? 이렇게 모르시고 문화레저비도 한 100만 원 쓰나? 이러시고 이게 이렇게 되다 보면은 굉장히 소득이 많은 사람은 상관없어요. 네네네. 진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밑에 돈이 숨을 못 쉰다. 뭐 이런 분들이야 뭐 안 적든 말든 상관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인 이런 경우에서는 이걸 적어야 된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두 가지를 꼭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식생활비는 세 가지로 나눠서 예산을 만드셔야 됩니다. 뭐였죠? 세 가지? 식생활비의 세 가지 예산? 장보는 거 장보기. 직접 집에서 집밥 만드는 그렇죠. 거. 장보기 예산. 외식하는 거. 외식 예산. 예. 배달 예산. 배달도 따로. 네. 뭐 어차피 요즘 뭐 안 시킬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요렇게 좀 하셔야 되고 문화 레저 비용도 엄마 문화 레저 비용, 아빠 문화 레저 비용, 아이 문화 레저 비용으로 나눠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사연자분께서 돈줄 상담소 그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시면서 식비 100에서 200만 원, 취미 100만 이렇게 써주신 거 보니까 약간 의도적으로 김경필 멘토님한테 혼나고 싶은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이 혼줄이 좀 나야 정신 차릴 것 옛날에 같다는 우리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야 너 교무실로 오래 그러면 교무실 갔다 온 사람은 마음이 편한데 가기 전에는 상당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예. 일단 근데 혼날 땐 좀 짜증 나는데 딱 혼나고 나면 시원해요. 시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나 끝났지 이제. 그리고 이런 웃으면서 생각이. 다른 친구한테 야 그다음 너야. 그다음 너야. 너 빨리 가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소비 습관도 결국은 내 돈과 공금이라는 개념을 좀 나누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꽁돈이야라는 생각 갖게 되면 바로 쓰게 되죠. 맞아요. 예, 근데 그런 생각을 좀 없애야 공금이라는 됩니다. 의식을 갖게 된다면 이 돈이 다 어딘가에 쓰여져야 될 어떤 항목이기 때문에 예. 함부로 안 하려고 하는 생각과 태도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금 어렵더라도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장부를 적으면서 주식회사처럼 운영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 사연자 부부는 아이까지 합쳐서 통신비가 세 명이 월에 4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거 훌륭하지 않습니까? 뭐 알뜰폰 같은 예, 거 쓰시나 알뜰폰 보네요. 쓰시는 것 같아요. 네, 이런 그리고 건 너무너무 훌륭하죠. 몇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요즘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무제한도 3만 원 미만의 요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유심칩만 갈아 끼우시면 되는 거니까. 또 OTT 구독료가 월 2만 원 정도. 요 정도면 뭐 이거는 뭐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식생활비 조금 구조조정하시고 예산 세우시고 문화레저 비용을 지역의 도서관이라든지 문화행사에 참여하시면서 또 네. 운동을 하시면서 자전거와 산책을 하시면서 조금 줄이신다 그러면은 이분이 원하는 이제 다음번 이사 가려고 하는 목표 이런 것들 좀 머지않아 이룰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사연자가 부모님께 1년에 150만 원 정도 용돈을 드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월이 아니라 1년에 150만 원. 그러니까 한 달에 1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에요. 아마 뭐 한 12만 원, 13만 원 이 정도 뭐 되네요. 어버이날이나 뭐 생신 때 뭐 조금 더 얹어 드리는 것 같고 요 정도면은 어떨까요? 이 정도는 뭐 이분들 굉장히 소득 적절하고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죠. 부모님이야 뭐 당연히 돈을 많이 주면 좋아하시겠지만은 이제 자녀분들이 조금 더 목표를 갖고 좋은 집으로도 이사 가고 경제적 안정을 이루기 위해서 뭐 아예 됐다 뭐 안 줘도 된다 뭐 이런 부모님도 계시고 어떤 부모님은 꼭 받아야 되겠다 뭐 하는 네. 부모님도 계시긴 한데 그렇죠. 또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것 같아요 이거는. 예. 그리고 뭐 아이 하나 키우고 계시는데 태권도랑 영어 수업으로 26만 원 쓰고 계시고요.
보험이 월 22만 원. 뭐 요 정도는 네, 뭐 이거는 뭐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 이제 보험 얘기를 몇 번 드렸었는데 소득의 3에서 5%는 안 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최대 5% 잡으면 한 20만 원이니까 한 55% 정도. 예, 뭐 최근에는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보험 상품이 아무래도 이제 저축과 보장이 결합되어 있는 형태가 많다 보니까 보험료가 높거든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보험과 저축이 결합되어 있지 않고 순수하게 보장 보험 쪽으로. 기능만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보험료 수준이 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그런 것이 꼭 나쁘다는 건 아닌데 예, 순수한 보장을 통해서 보장성 보험료는 조금 보험료를 낮추고 저축은 좀 전문적인 뭐 은행이나 따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하,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계획 중에 하나가 아이가 중학생이 되기 전까지 네네. 그러니까 한 4, 5년 정도 후에 이사를 가는 거라고. 네, 맞아요.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2억 원 가량 비싼 곳을 염두에 두고 계신가 봐요. 지금 아파트 거주하시는 곳이 3억 5천이라고 하네요. 네. 주택담보대출이 1억 정도 있다. 음. 그러면 순자산은 2억 5천 정도 있는 거예요. 네. 자, 2억 5천만 원 가지고 이제 5억 5천만 원으로 가야 되는 거니까 사실 현재까지의 자산으로는 조금은 아직 당장은 좀 무리가 있는데 아마 뭐 LTV 뭐 50%까지도 되니까 다 뭐 하려면 할 수는 있을 것 같긴 합니다. 무리를 좀 그런데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 무리가 아니겠네요. 아직까지는 좀 고금리 상황이고요. 최근에 이제 주택담보대출이 3% 초반대까지 떨어졌습니다. 내려왔죠. 예, 근데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제 지금 상황에서는 소득 400만 원에서 발생시킬 수 있는 이자를 내고 원금을 갚는 현금 흐름은 3억 정도 이상의 대출을 받아서 3억 정도 이상이죠. 왜냐하면 취득세대 이사 비용까지 내면 그렇게 되는 건 좀 제가 보기엔 좀 다소 무리가 있지 않을까. 조금 더 돈을 더 모으신 다음에 가셔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분이 옮기려고 하는 이유가 뭘까? 네. 그 조금 더 넓은 집으로 가고 싶다 이렇게 쓰셨거든요 여기에.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아이 자녀들이 초등학교 저학년 고학년 가면서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게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많은데 대개는 상위 입지로 가고 싶어 해요. 그렇죠. 뭐 평수를 넓히든지 상위 네, 이게 입지로 상위 가든지. 입지라는 게 뭐냐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아이들의 교육 환경이나 조금 뭐 면학 분위기가 조금 더 좋다더라. 라고 하는 그런 가서. 쪽으로 가려고 하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게 보유하고 거주를 꼭 일치시킬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집에서 꼭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내 집은 전세를 주고 그다음에 그 전세금 받은 걸 가지고 내가 조금 상위 입지에 전세를 가면 물론 약간의 부족한 금액이 있겠죠. 네. 그 부족한 금액을 우리가 좀 모아서 간다든지 그다음에 예를 들면 저는 상위 입지가 마치 이제 아이들 교육 문제뿐만 아니라 내가 투자의 차원에서도 조금 더 지금 있는 곳보다는 상위 지역의 아파트가 더 올라갈 걸로 생각을 해서 옮기겠다 이런 분들도 많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절대 평형을 늘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내가 20평에 있는데 나 조금 더 상위 입지로 갈 거야. 그러면 똑같이 20평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가 돈을 들여서 조금 상위 입지를 가지 평형을 늘리게 되면은 평형을 계속 20평 있다가 30평 가고 30평 있다가 40평 가고 이러면 자꾸 외곽으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중심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는 게 그러면 무조건 상위 입지가 더 오르는 게 맞냐 네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최근 한 10년간의 우리나라 주택 시장의 변화를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2021년도와 20년, 21년도에는 서울보다는 서울 외 지역이 훨씬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리고 22, 23년도에 집값 하락은 서울과 서울 외 지역이 거의 비슷하게 떨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오히려 2020년 이전 가격을 대비했을 때는 서울이 더 안 오른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지금 17주 연속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이유는 그동안의 서울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덜 올랐다 아니면 뭐 더 빠졌다 상대적으로 그런 게 지금 반영되는 거다라고 보여지고요. 양극화가 만약에 정말 심해진다면 상위 입지가 하위 입지보단 뭐 조금 상승률이 높을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이분 같은 경우가 이제 그 진짜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것이 목적인지 아니면 단순히 그냥 넓은 집을 가려는 것이 목적인지는 모르겠는데
만약에 상급지로 가겠다라는 목표를 하신다면은 돈을 모으셔야 됩니다. 그 돈을 모아야 되는데 또 불리는 방법도 모으는 방법도 있고 일단은 일단은 이분이 지금 주택담보대출이 1억 정도 있거든요. 그뭐 상대적으로 많다라고 보는 많진 않죠. 예, 많진 않은데 이제 집값에 비해서는 적은 건 아니에요. 그쵸. 그런데 이제 그냥 우리가 주택담보대출 얘기하면 요즘 뭐 그냥 한 뭐 2억 3억 쉽게 얘기해 버리니까 1억이면 얼마 없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1억 정도면 아무리 못 나가도 원리금으로 한 5, 60 이상은 나갈 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면은 그 중에 이제 물론 원금 갚는 부분이 있지만 그거 가지고 그 정도의 저축 속도 가지고 이분이 아이 중학교 갈 때까지 5억 5천으로 이사 갈 수는 없습니다.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 최소한 저축이 어렵겠지만 1년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돼야 돼요. 한 달에 한 81만 8천 원? 한 82만 원 정도는 원금 갚는 거 포함해서 돼야 저축을 해야. 예, 그래야 뭐 나중에 어떻게든 좀 가겠다 이게 되지. 지금 정도의 저축 속도 가지고는 이사 가는 것은 뭐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막 금리가 1%대라면 모르겠는데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도 이분이 그 내년부터는 또 계획이 있으시더라고요. 지금 외벌인데 내년부터는 맞아요. 아내분이 어린이집에 취직을 할 계획이다. 맞아요. 해서 그러면 대략 한 월 250만 원 정도는 추가로 벌 수 있을 아주 것 희망적인. 같다라고. 그러니까 저도 아까 이걸 읽으면서 느꼈는데 예. 유아교육과 4학년 공부 중이시라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린이집에 내년에 취업을 하신다면 네. 가구 소득이 무려 250만 원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그거 갖다가 뭘 해라 딱 한마디로 정리해 주시면 250만 원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갑자기 생각지도 않았던 보너스가 나온다, 돈이 생긴다 그러면 갑자기 이 많은 물건들과 그동안 눈여겨봐왔던 정말 못했던 취미. 그죠? 네. 아까 우리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갖고 싶은 것이라는 얘기는 결국 필요 없는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렇다고 갖고 싶은 걸 뭐 전혀 안 갖을 수는 없으니까 예. 그런 것들이 먼저 떠오르는데 일단은 다른 생각 들기 전에 70% 이상은 선저축을 하십시오. 들어오자마자.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50만 원이다. 그러면 뭐 제가 봤을 때는 아무리 안 돼도 뭐 한 170, 80만 원 정도는 그냥 저축으로. 예, 저축을 해야 우리가 이제 상위 입지로 5억 5천 아파트로 이사 갈 날이 빨라지는 거잖아요. 근데 250 들어오고 나서 이것도 하고 못했던 거 저것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소비가 고정화돼서 그냥 고정비로 딱 자리를 잡아. 그러면 이젠 650을 벌어도 이렇게 돈이 남는 게 없지 이렇게 돼요. 거의 대부분 그 생각들 하실걸요. 소득이 늘어도 왜 남는 게 없을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진짜 분명한 게 소득의 상승률보다 소비 상승률이 훨씬 빨라요. 한규봉님 소고기 사 먹어야지 이라고. 소고기 당연히 사 먹어야죠. 250 소득이 늘어났다. 소고기 당연히 사 소고기 먹어야죠. 한 번 더 사 먹을 수 있는데 일단은 예를 들어서 월급날이 25일이면 26일에 아예 그냥 저축 상품으로 바로 이체되도록. 그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보통 맞벌이 부부들 어른들이 옛날에 가장 많이 했던 얘기가 뭐죠? 둘이 벌면 네. 한 사람 돈은 생활비 쓰고 한 사람 돈은 저축해라. 뭐 이런 얘기를 옛날에 했는데 그게 진짜 맞는 얘기더라고요. 진리네요. 그게.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두 맞벌이가 되시면 250까지 빠듯한 살림에 다 저축하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 최소한 170, 80 이상 70% 이상은 저축을 하셔라. 그래야 제가 봤을 때는 이 상위 입지로 아이가 중학교 가기 전에 이사 갈 수 있을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아직까지 이제 취업의 시간이 좀 남아 있긴 합니다만 미리미리 결연한 의지를 다져 놓으시면 더 좋을 미리 것 같고. 결혼한 의지를 다져 놓으시면 그러니까 소득의 증가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또 돈도 불려야 되는데 재테크도 잘 하셔야 되는데 남편분의 주식이 마이너스 50%라고 합니다. 한 4천만 원 정도 투자하고 계시는데 마이너스 50%고. 최근에 2022년도 이후에는 주식이 안 뭐 좋았죠. 국내든 해외든 다 그래도 많이 올랐는데 지금 상황에도 이렇게 막 마이너스 50% 있는 이런 분들이라는 건 참 그 어떻게 보면 이 주식 쪽에는 좀 어찌 보면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좋은데 좀 안 맞는 분이 아닌가. 근데 문제는 아내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남편이 자꾸 물타기를 하려고 한다. 거기다가 돈을 더 넣으려고 한다라고 고민해 네네네. 주셨거든요. 이게 지금 주식으로 망해가는 프로세스 중에 세 번째인가요? 이게 물타기가 뭐 그런 정도 될 텐데 물타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네. 사실 지금까지 뭐 성과가 굉장히 안 좋았다라는 이야기인데 뭐 이거는 뭐 너무 여러 가지 경우이기 때문에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제 이 상황에서는 조금 오히려 보면 이제 저희가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100%는 아니라 하더라도 과감하게 손절 포인트를 정해놓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내가 언제까지 어느 정도의 어떤 상황이 생기면 나는 손절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시작할 때 항상 이런 거 해야 되잖아요. 목표 수익률 네. 저희가 정해놔야 되잖아요. 그리고 손절 포인트 이런 거 정해놔야 되거든요. 투자 원칙이 있어야 내가 딱 결단을 내릴 수 있는데 이 어떤 원칙이 없으면 그때마다 그냥 그 기분에 따라서 움직이게 된다. 이렇게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칙도 중요하고 항상 지금 시점에서 이 기업을 분석을 했을 때 과연 싼 주식인가 성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이유를 본인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남편분하고 같이 한번 토론을 해보세요. 맞아요. 지금 시점에 이 주식을 사야 하는 이유를 한번 토론을 해보시고요. 결국은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장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충분히 비싸지 않으냐. 이거 두 가지를 검증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걸 항상 제3자의 관점에서 지금 이 가격에 이 주식을 추가로 살 것인가.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불타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 시점에 한번 다시 제로 베이스로 판단을 해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고 벌써 시간이 다 됐네요. 돈줄 상담소 오늘도 유익한 시간이었고요. 또 우리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 안에 있는 돈줄 상담소 게시판도 많이 이용해 주십시오. 꼼꼼하게 글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필 머니트레이너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찜통더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서울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이상으로 올라 매우 무덥고 온열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합참은 어제 오전부터 오늘 오전 8시까지 식별된 대남 쓰레기 풍선은 500여 개이며 우리나라에는 480여 개가 낙하한 것으로 집계했습니다. 내용물은 대다수가 종이와 비닐류의 쓰레기였으며 안전 위해 물질은 없었다고 합참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당시 방역조치 위반 사업자나 폐업한 사업자 등 부적격 사업자에게 잘못 지급된 재난지원금 등 현금 지원 사업 규모가 1,100억 원을 넘었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최근 체코 정부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이 선정된 데 대해 정부는 내년 3월까지 이뤄질 체코 원전 사업 최종 계약이 차질 없이 체결될 수 있도록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곽지현 리포터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질문 받아보죠. 네, 3560번님. 공직자 식사 접대비를 왜 법으로 제한하는 건가요? 일면 그 김영란법 네. 청탁금지법상 정해져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 원이죠. 그걸 네. 정부가 이제 5만 원으로 올리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데요. 그거를 금액까지 제한하는 이유는 우선 취지는 투명하고 공정한 청렴 사회를 만들겠다 이런 법인데 네. 한 3만 원 이상의 식사를 제공한다면 그 자체로도 부정한 청탁이 오갈 수 있는 조건 아니겠느냐 또 이렇게 보는 게 담겨 있는 거죠. 그렇죠. 다만 이제 그래서 시간이 변하면서 그 금액도 또 올려야 한다라는 이야기도 담겨 있는 거고요. 네. 이어서 청취자 권혁성님. 공직자 청탁 금지 금액 인상과 내수 어떤 관계가 있는 건가요? 그 식사 제공 한도가 지금 3만 원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게 20년이 넘었더라고요. 일단 이 청탁금지법이 만들어진 건 2015년 그리고 시행된 건 2016년인데 그 기준 3만 원은 2003년에 정립이 된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2003년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까 21년이 지났으니까 그 사이에 물가도 많이 오르고 여러 가지도 많이 올랐죠. 네. 근데 그게 21년 전 수준으로 고정돼 있다. 그래서 현실화하자라는 목소리고요. 또 이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공인,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 또 어려움을 또 반영해 주기 위한 그런 조치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1521번님은 김영란법상 음식점이 아니라 집에서 음식을 대접하면은 재료값 기준으로 3만 원에 맞추면 되나요? 라고 보내셨는데요. 네. 그렇게 맞추시면 됩니다. 재료값에 맞추시고요.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식사는 우리가 집에서 하더라도 1인당 3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보고 있습니다. 네, 음식을 뭘 준비하는지, 뭐 소고기를 준비하는지, 전복을 준비하는지 여기에 술을 마시는데 그게 와인을 마셨을 때 좀 이게 몇 년도산인지 비싼 와인도 꽤 좀 고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게 있는지를 따지는 겁니다. 그래서 재료값의 한 n분의 1을 했을 때 그 가격을 측정하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는 집에서 뭐 과한 음식을 대접해서 신고하고 또 위반된 판례는 없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 8년 9년 전 이 김영란법이 만들어지고 시행이 될 때 되게 논란이 많았던 부분이죠. 그렇죠. 이걸 하나하나 어떻게 가격을 다 정산할 것인가. 네. 그리고 우리가 평소에 좀 판단이 잘 안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럴 땐 문의해 보시죠. 이 청탁 금지 전담팀 상담센터가 있습니다. 서울 지역번호 02-6006-5006입니다. 6069개 5006번 이쪽으로 전화하셔서 문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질문은요? 네, 1255번님 식대 세액공제 2배로 늘었다는데 얼마까지 가능한가요? 그 회사에서 직원들에게 주는 돈 중에서 네.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세금을 떼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죠. 식대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기존에는 월 한도가 10만 원까지 비과세였거든요. 그게 23년 1월 1일 작년 1월부터 20만 원으로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식비를 제공하거나 사내 급식을 제공할 때 이 가격으로 준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청취자 전은주님은 걷다가 맨홀 뚜껑 열린 걸 모르고 친구가 빠졌네요. 국가 배상 제도로 치료를 받았는데 그 후에 아주 조심해서 걷고 있습니다. 특히 폭우 내릴 때 네. 이 그 압력 때문에 맨홀 뚜껑이 열려버릴 수도 있어서 조심하셔야 되죠. 그래서 네. 그 안에 안전장치도 최근에 설치가 되고는 있는데 안 된 곳도 많고요. 만약에 이런 사고를 당하셨을 때 국가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배상법에 따라서 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 행위 아니면 도로, 하천 같은 영조물의 설치,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손해를 본 국민이 배상을 국가에다 청구할 수 있는 건데요. 네. 그 주소지 또는 소재지에 있는 지구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게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손해가 난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안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네. 오늘 곽지현 리포터와 애프터 서비스까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25일 목요일에 함께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중복이라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 또 거의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경보도 내려져 있고요. 더위, 각별히 조심하시고요. 또 좋은 음식 보신하시면서 건강한 여름 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성공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